숨을 쉴 때마다 에스프레소 한 잔처럼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행성을 상상해보세요. 하늘은 강렬한 푸른빛으로 물들고 거대한 나무들은 하늘을 향해 뻗어있고 생생한 녹색잎이 놀라운 속도로 자라고 있습니다. 매일의 운동이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스릴이 돼요. 풍부한 산소를 마시며 운동할 때면 힘이 넘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요. 평소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역기를 들고 풍경을 가로지르며 달리는 것이 수월하게 느껴집니다. 마치 세상 자체가 에너지로 가득 찬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더 빠르게 움직입니다. 주변의 야생동물도 산소 과부하의 영향을 똑같이 받아요. 동물들은 장엄한 비율로 대지를 돌아다닙니다. 속도와 민첩성이 그들의 거대한 몸집을 밀어내요. 산소를 가득 머금은 치타와 함께 페라리도 부끄러워할 만한 포식자와 박진감 넘치는 추격전을 벌이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이제 어떻게 이런 황당한 시나리오가 가능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네, 어디 살펴보죠. 산소는 생명을 유지하는 강력한 연료입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의 약 21%를 차지하며 숨을 쉴 때마다 이 작은 분자를 세포에 전달해서 세포가 번성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죠. 산소가 없으면 세포는 어려움을 겪고 우리 몸은 무너질 거예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산소는 작은 박테리아부터 거대한 코끼리까지 모든 종류의 생명체에게 작용하는 슈퍼스타예요. 바다를 풍요롭게 하는 수 중에서도 중요해요. 플랑크톤과 해조류와 같은 놀라운 생물은 많은 양의 산소를 생산해서 번성하는 수중 세계를 만들어내요. 하지만 높은 산소 농도가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여행을 준비하셔야 해요. 최근 과학자들은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 두 곳의 암석을 테스트했어요. 믿어지시나요? 이 암석들은 아주 짧은 시간에 산소 수치가 거의 3분의 1까지 치솟는 작은 가스 주머니를 가지고 있었어요. 마치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 같았죠. 이 암석을 연구한 결과 당시의 산소 수치가 훨씬 더 높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울창한 풍경, 우뚝 솟은 숲, 끝없이 펼쳐진 거대한 늪을 상상해보세요. 석탄기에는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산소와 대기를 지배하는 비율이 20%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5천만 년 동안 산소 농도는 무려 35%까지 치솟았어요. 이게 무슨 일인지 상상이 되세요? 산소가 급증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지구 곳곳에 거대한 숲이 자라나 숨막히게 아름다운 녹색 세상을 만들었죠. 그리고 거대한 늪이 저지대를 덮어 초현실적이고 다른 세계처럼 보이는 풍경이 만들어졌어요. 동시에 이산화탄소 수치도 떨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미생물이 분해되면 이산화탄소를 공기 중으로 방출해요. 이 가스는 따뜻한 담요처럼 작용해서 태양열을 가두고 온도를 상승시키죠. 하지만 이 거대한 식물이 묻힌 신비한 늪지에서는 미생물이 제 역할을 할 수 없었어요. 결과요? 지구가 정말 추워졌어요. 신선한 공기가 어떻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누가 알았겠어요. 과학자들은 여전히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런 일이 한 곳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습니다. 마치 지구가 기후와 재미있는 게임을 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더 이전으로 가볼게요. 최초의 북미 공룡이 웅장하게 등장합니다. 높은 산소 농도는 북미와 그 밖의 지역에서 강력한 공룡이 출현하는 데 큰 도움이 됐어요. 웅장하고 거대한 생물로 가득한 열대지방을 상상해보세요. 공룡은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에요. 진화하기에 완벽한 변화하는 환경을 이용했죠. 이 공룡들의 파티에는 산소 농도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산소 농도가 높아지면서 이 놀라운 생명체의 몸집도 커졌어요. 진데사우루스와 같은 작은 포식자로 시작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용각류와 같은 거대한 공룡이 땅을 점령했죠. 그러다가 6,500만 년 전 공룡이 사라지고 포유류가 그 자리를 차지했어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포유류는 공룡만큼 크게 성장하지 못했다는 건데요. 이 점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포유류는 인간도 포유류죠. 체온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해요. 하지만 여기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파충류나 공룡에 비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공룡은 체온 조절에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에 몸집을 키우는데 집중할 수 있었어요. 가장 큰 공룡은 가장 큰 포유류보다 10배나 컸어요. 마치 네가 할 수 있는 건 뭐든 10배는 더 크게 할 수 있다는 게임과도 같았죠. 공룡도 몸집에 비슷한 제한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훨씬 더 엄격했어요. 공룡이 멸종하기 전 포유류는 매우 작았어요. 많은 포유류 종들이 공룡과 함께 사라졌죠.
하지만 살아남은 포유류는 개방된 생태계를 활용해서 다양한 몸 크기로 빠르게 다양화됐어요. 하지만 포유류는 4,200만 년 동안 성장한 후 크기 정체기에 도달했어요. 모든 대륙에서 일어난 현상인데 아마도 온도와 면적 때문일 거예요. 더 추운 환경에서는 포유류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었어요. 몸 크기와 체온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육지 면적도 큰 개체군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하지만 고산소는 동물의 몸집만 크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미미한 가스는 진정한 만능가스입니다. 또한 유해한 자외선과 우주의 다른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충실한 보디가드 역할도 할 수 있죠. 산소가 없다면 우리는 우주의 위협에 무방비 상태일 거예요. 산소는 날씨를 형성하는 데에도 흥미로운 역할을 해요. 다른 대기 중 친구들과 팀을 이루어 토네이도, 허리케인, 뇌우로 하늘을 격렬하게 만들죠. 공기 중에 섞이고 섞여 흥미진진한 날씨 모험이 일어나기에 딱 맞는 조건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모험은 위험할 수 있지만 중요한 목적도 있어요. 비는 영양분과 유기물을 분배하고 토양, 낙엽, 잔해물을 새로운 장소로 운반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연을 망치고 산소 농도를 30%, 40%, 심지어 50%까지 미친 듯이 높이기로 결정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것도 너무 많으면 위험해질 수 있어요. 산소 독성이란 산소가 너무 많아 큰 문제를 일으키는 걸 말해요. 사탕을 많이 먹는 것과 비슷해요. 처음에는 재밌지만 곧 후회하게 될 거예요. 놀랍게도 산소를 과다 섭취하면 휴식을 취해야 하는 피곤한 댄서처럼 숨이 가빠질 수 있어요. 처음에는 에너지가 폭발하는 듯한 느낌이 들지만 지속되진 않아요. 마치 댄스 플로어에서 몇 시간 동안 멈추지 않고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것처럼 어지럼증이 시작돼요. 극단적인 경우에는 산소가 너무 많으면 신체에 해를 끼쳐 거대한 트럭에 충돌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자, 산소는 항상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만 그 섬세한 균형에 감사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별한 호흡 장비는 착용하지 마세요. 또한 이러한 산소 과잉으로 고통받는 생물은 인간뿐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포유류는 이러한 극단적인 수준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종 간의 힘의 균형이 급격하게 변하고 승자와 패자는 통제불능의 세계에서 생존을 위해 싸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거대한 동물들을 상대하기 위해 더 강력한 보호소가 필요할 겁니다. 민첩하게 움직이고 위험을 피해야 합니다. 모든 혼란 속에서도 놀라운 적응이 일어날 거예요. 새들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높이 날아 구름도 놀라게 할 만큼 높은 곳에 도달할 거예요. 또한 자연재해가 더 많이 일어나고 섬세한 생태계가 위태로워질 거예요. 화재는 빠르게 시작되고 맹렬하게 번져 산불이 끊임없이 위협이 될 거예요. 캠프파이어에서 발생한 작은 불씨도 재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산소가 가득한 세상에서 안전하게 지내려면 요리와 난방 방법을 다시 생각해야 해요. 하지만 산소의 다른 측면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지구에 산소가 부족해서 15%밖에 없다면 우리는 완전히 다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거예요.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어져 피곤해지고 호흡을 위해 고군분투할 거예요. 신체 활동은 극도로 힘들어지고 기억력과 집중력도 저하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산소 수준에 감사해야 해요. 우리가 번성할 수 있는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죠. 산소가 풍부한 세상을 여행하는 이 짜릿한 여정에서 우리는 숨막히는 경이로움을 경험하고 지구의 섬세한 균형을 발견했어요. 모든 호흡에 담긴 마법을 소중히 여기고 산소와 생명의 상호작용을 존중하며 생명이라는 이 놀라운 놀이기구의 스릴을 만끽해봅시다. 규모 15의 지진은 지구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고 몇 초 동안의 모든 수분을 증발시켜 지구를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태로 만들 수 있어요. 매년 50만 건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지만 규모 15의 지진은 없습니다. 지진의 90%는 무서운 불의 고리인 환태평양 조산대에서 90%가 발생합니다. 이곳의 지반은 젤리와 같아서 거의 끊임없이 흔들려요. 지금까지 지구를 강타한 지진 중 가장 강력한 지진은 규모 9.5였습니다. 그 정도의 힘이면 하루가 길어지거나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의 집안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테이블에 떨어지는 먼지 때문에요. 하지만 그 힘은 마이너스 15의 규모입니다.
지진은 지각판이 움직일 때 발생합니다. 지각판은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레고 조각과 같아서 위아래로 움직이거나 서로 부딪히면 땅도 움직여 지진을 유발합니다. 이 지각 에너지는 배터리와 같은 역할을 해요. 최대 5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에너지를 저장하죠. 이렇게 저장된 에너지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방출되면 그 결과는 끔찍합니다. 아무리 튼튼한 구조물도 이 가차없는 힘에 굴복하여 파괴의 흔적을 남겨요. 어떤 경우에는 지진이 쓰나미를 촉발하여 혼란을 증폭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힘은 땅을 쪼개고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지진의 강도는 리히터 규모로 측정하지만 이제는 순간 진도 규모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우리는 지진의 강도에 대해 듣게 돼요. 보통 1에서 10까지예요. 다행히도 아직 리히터 규모 10의 지진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현대 역사상 가장 강력한 지진은 60년대에 칠레에서 발생했습니다. 리히터 규모 9.5 정도였으며 지구의 자전을 변경했고 하루의 길이를 약 2밀리초 정도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또한 대규모 쓰나미가 발생하여 약 40만 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광대한 지역에 영향을 미쳤죠. 리히터 규모에는 실제로 한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25 이상이면 측정할 필요도 없는데 만일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먼지로 변해버려서 이 재앙을 측정할 사람도 남지 않을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장 강력한 지진은 진도 9.5였습니다. 이 진도가 0.5만 더 강했다면 3,500km 길이의 파열선이 생겼을 거예요. 이는 거의 와이오밍주 7배에 달하는 크기예요. 진도 11의 지진이 발생하면 전 세계의 절반의 균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거대한 쓰나미가 해안 지역을 강타하여 모든 것을 파괴하고 지구는 거대한 환경 위기를 맞을 거예요. 하이킹을 좋아한다면 무서운 지진으로 인해 탐험할 산이 새로 생길 수도 있어요. 심지어 화산 폭발과 그로 인한 온실가스로 인해 기온이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지구가 뜨거운 오븐으로 변할 수 있어요. 가장 안전한 장소는 건물, 바다, 해양, 산에서 멀리 떨어진 산사태의 가능성이 낮은 곳일 거예요. 지진에 대비하지 않은 국가는 완전히 파괴되고 도시는 잔해와 먼지 더미로 변할 거예요. 리히터 규모가 올라가면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에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그 정도의 지진은 불가능합니다. 지구의 지각은 그런 지진을 일으킬 만큼 충분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거대 지진을 일으킬 수 있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소행성은 공룡시대에서 알 수 있듯이 지구를 파괴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합니다. 그 소행성은 길이가 약 10km에 달했고 지구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어요. 소행성은 몇 달 동안 끊임없이 땅을 흔드는 지진을 일으켰어요. 이 끔찍한 지진은 칠레 지진보다 약 5만 배 더 강했습니다. 또한 인도양 쓰나미보다 3만 배 더 강력한 쓰나미를 촉발했고 이것은 지구를 강타한 쓰나미 중 가장 파괴적인 쓰나미 중 하나였어요. 소행성으로 인한 지진은 규모 11로 역대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자연재해로 기록되었으며 앞으로 그 기록이 깨지지 않기를 바래요. 인도양 쓰나미는 전 세계 특정 지역에만 영향을 미쳤어요. 반면 소행성 쓰나미는 전 세계 모든 지역에 영향을 미쳤으며 높이 10m의 파도를 일으켰죠. 지구에서 가장 외딴 곳으로 여행했더라도 이 저승사자로부터 숨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규모 15의 지진은 칠레 지진보다 50% 더 강하지 않을 거예요. 규모는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아요. 그것은 9.5 규모의 지진보다 약 1억 배 더 강력합니다. 지구상의 모든 물이 증발해서 우리는 황폐화되고 생존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 생태계가 붕괴되고 모든 먹이 사슬이 끊어지고 일부 초강력 박테리아만 살아남을 거예요. 이는 일어날 수 있는 무서운 일의 일부에 불과해요. 바다는 지구의 에어컨과도 같습니다. 바다가 없다면 지구는 매우 뜨거워질 겁니다. 바다는 또한 태양의 강력한 광선으로부터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바다는 열을 흡수하고 지구를 식히는 역할을 하죠. 과학자들은 지각이 규모 15인 강진으로 인한 격렬한 흔들림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만약 지구가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먼지로 변하지 않는다면 지각에 거대한 구멍이 생길 거예요. 땅이 젤라틴처럼 될 거예요. 지각은 무작 위로 상하 좌우로 움직일 거고 어떤 건물도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우리 문명은 다시 스톤헨지 시대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이와 같은 지각 변동은 엄청난 파괴력을 지니고 있어요.
비슷한 일이 일본에서 있었는데 지각판이 서로 48m 떨어진 곳에서 움직였다가 다시 합쳐지면서 규모 9의 지진이 발생했어요. 지구상에서 이 소름 끼치는 자연현상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은 없어요. 하지만 지진의 90%가 발생하는 불의 고리처럼 특정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파괴될 확률이 더 높아요. 이곳은 지진이 거의 매일 발생하는 곳이에요. 불의 고리는 태평양에 위치해 있습니다. 태평양을 둘러싸고 있는 대륙을 따라 고리를 형성해요. 이곳에서는 여러 지각판이 만나 매우 불안정한 지반이 형성돼요. 더 무서운 건 활화산의 75%가 이 지역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에요. 휴화산의 90%도 이곳에 있어 매우 위험한 곳입니다. 과학자들은 다음 지진이 언제 일어날지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이 지역을 주의 깊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진의 위험이 높은 곳은 불의 고리만이 아닙니다. 캘리포니아 산 안드레아스 단층선을 따라 2개의 지각판이 200년 이상 힘을 저장하고 있어요. 산 안드레아스 단층은 길이가 1150km에 달하며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죠. 이 지역은 1906년 샌프란시스코에서 발생한 강진과 같은 지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리터 규모 7.8의 강진이었죠. 과학자들의 예측은 끔찍해요. 그들은 이 지역에서 규모 6.7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합니다. 지진으로 아수라장이 됐을 때 살아남는 방법을 알아야 해요. 창문, 옷장, 불안정한 천장 등 머리 위로 떨어질 수 있는 모든 것을 피하세요. 비상 전문가들의 공식 문구는 엎드리고 몸을 가리고 기다리세요입니다. 바닥에 몸을 낮추고 테이블과 같은 안정적인 물체 아래에 몸을 숨긴 후 흔들림이 멈출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세요. 여진이나 잔해가 떨어질 경우를 대비해 1, 2분 정도 더 대피소에 머물러 있어야 해요. 코를 사용하여 가스 냄새를 맡으세요. 가스 냄새가 나면 불을 켜거나 불이 붙을 수 있는 행동을 하지 마세요. 마음을 강하게 먹고 안전하게 계셔야 해요.